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 우리 집 2층에 새들어 살던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동안 그 집에 살면서 많은 세입자를 만났지만 그 부부만큼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있었던 세입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임 사장님, 담배꽁초를 1층으로 던지면 어떡합니까? 밑에 사람이 맞기라도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불티가 튀어 불이 날 수도 있다고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밑에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닥에 버리는 게 습관이다 보니 그게 1층으로 갔네요. 조심 좀 해주세요. 네? 2층 테라스에서 1층으로 날아드는 담배꽁초도 문제였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층간소음, 쓰레기 배출 문제 등으로 잦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죄송하단 말을 달고 살던 초반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뻔뻔해져서 도리어 부모님을 예민한 사람들 취급했죠. 그런 자잘한 문제들이야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 집만 참으면 된다지만 잦은 부부싸움으로 주변 이웃들에게도 민원을 받기 일쑤였죠. 지영 엄마, 2층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년 계약해서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집은 왜 그렇게 싸우는 거야? 어제도 자정 넘어 뭘 그렇게 때려 부수며 소리를 지르는지. 아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어. 어떻게 좀 안 돼? 제가 밤에는 좀 주의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좀 뻔뻔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주 그 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부동산에서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집은 애들도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들 싸우는 거야? 지영이 동갑내기랬나? 아니요. 아들이 희영이 동갑이고 그 밑으로 중학생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유, 몰라. 애들은 순하고 말도 없이 착한 것 같은데 아주 그 집 부모가 대단해요. 단독주택의 특성상 옆집 앞집과는 담 하나를 두고 지척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는 통에 우리 집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너무 심한 날에는 온 가족이 자다가 일어나 결국 윗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적도 있어요. 임 사장님, 임 사장님. 아, 예?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이, 집안일로 와이프랑 이야기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집안일이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지금 제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밤중에 그렇게 소리 높여 싸우냐고요.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합니까? 우리가 싸우고 싶어 그럽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싸우냐고요. 낮엔 종일 일하다 들어와 밤에 만나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린 뭐 싸우고 싶어 싸웁니까? 예? 아니 무슨 일은? 아유, 지영 아빠 됐어요. 됐어. 이 밤에 할 이야기는 아니니 일단 내려가요. 내일 날 밝으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렇게 씩씩거리고 내려와 밤잠을 설치다 아침에 올라가면 이미 그 부부는 일 핑계로 집을 비우고 아이들만 남아있다더라고요. 그 집 첫째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고 둘째는 3살 어린 중학생이었는데 오며 가며 몇 번을 마주쳤지만 정말 인상이 순한 게 부모와 딴판이었어요. 저나 언니와는 좀 대면대면했지만 저희 부모님께는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죠.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처지이다 보니 어려운 사정 외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부딪히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보내려고 했던 적도 많아요. 저기요,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있다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계약을 2년을 했으면 2년은 채워야지. 집주인 맘대로 나가라 말아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이 왜 없어요? 집주인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면 나가야죠.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게 주의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드렸는데 지켜지는 거 하나 없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 말아예요?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집주인 갑질이지 뭐냐고요? 뭐라고요? 집주인 갑질이라니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언제까지고 그 집 가진 유세 부리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의대 갈 사람이라고요. 우리 아들 의사 되면 당신 집 가진 유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 그 집 아들 의사가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좌우지간 이번 달까지 방 빼줘요.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까지 2층 방은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 뒤로 2층 부부는 우리 부모님을 피해 다녔어요. 작정하고 늦은 밤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 아들만 난처한 얼굴로 나타나 아직 부모님이 안 오셨다 그랬다더라고요. 뻔히 현관에 늘 신던 신발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던 사람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그게 안 된대요. 그나마 그렇게 한 번씩 나가라고 할 때마다 자중하는 편이라 한동안은 잠잠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여지없이 늦은 밤 뭘 때려 부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우리 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 나가보니 그 집 아들이 여동생을 둘러매고 왔는데 세상에 그 아이 살갗이 다 벗겨진 겁니다. 어머머,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도와주세요. 끓는 물이 쏟아졌어요. 혜영아, 얼른 119에 신고 좀 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냉동실에 얼음을 빼기 시작했고 저는 서둘러 신고했죠. 저보다 3살 어린 그 아인 살갗이 다 녹아 벗겨진 팔을 부들부들 떨고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두 분이 다 저녁 먹다 마신 술로 말도 못하게 취한 상황이었고 날이 추운데 보일러나 전기장판을 쓰지 못하게 해서 물주머니에 뜨겁게 데운 물을 넣으려고 물을 끓이고 있었대요. 그런데 부모님 중 누군가 던진 베개가 주방까지 날아들어 끓던 주전자를 쳤고 그 앞에 있던 여동생에게 쏟아져 버린 거죠. 더 황당한 건 딸이 뜨거운 물에 비명을 질렀는데도 네가 못했니 잘했니를 따지며 계속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황급히 딸을 들쳐업고 1층으로 내려와 도움을 청한 거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빠가 2층으로 올라가 애가 다쳤다 소리쳤지만 이미 인사불성이 된 채 널브러진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날 아빠는 참지 못하고 바로 경찰서에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신고를 넣었어요. 너무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너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요. 전에도 신고가 들어와 조사받은 적 있어요. 어머, 정말로? 그런데도 너희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같이 산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하면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때 세입자 아들은 그 상황을 포기한 듯 했고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가 들어갔는데도 결국 분리 조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세입자 부부가 술에 취해 실수에 의한 일이었고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 딸의 화상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월세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보증금도 깎아준 건데 그 얼마 안 되는 보증금도 깎아먹는 것도 모자라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때는 정말 집에 문제가 많았는지 진짜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고 어느 날은 지방에 일하러 간다면서 일주일을 비운 적도 있었어요. 보증금 문제로 올라갔다가 나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라면만 먹고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딱하게 생각해 내려와 먹으라고 저녁을 챙겨준 적도 있고요. 진짜 나 안 왔다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야. 어쩜 자기가 낳은 애들을 저렇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그러게. 치료도 제대로 못했는지 혜영이 그거 팔에 흉 엄청나게 크게 졌더라. 아휴, 애들만 생각하면 짠해 죽겠어. 그렇게 깎아먹을 보증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새 위층에서 또 자잘한 소란이 있어 또 시작이구나 싶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올라가 보니 열린 문으로 엉망이 된 내부에는 세간살이는 그대로 두고 옷가지만 들고 나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야반 도주를 한 것인데 이튿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집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그 집 부부를 찾는데 알고 보니 도박빚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부가 남긴 짐은 어떻게 아나 골치 아프던 차에 늦은 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문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1층 현관문을 두드려 매우 놀랐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세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말도 못하게 초췌해진 꼴로 거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찾아올 사람이 아저씨 아줌마밖에 없어요. 주하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아빠가 큰 빚을 져서 도망 다녀야 하는데 저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앞으로 언제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서 도망 왔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저 여기서 학교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아이 참. 아니 애 입시가 코앞인데 적어도 학교는 해결하고 도망 다녀야지. 어떻게 애 인생을 이렇게 나몰라라 해?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게 하루 이틀이야. 지금 저 학교 못 다니면 대학 죽을 때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커서 반드시 갚을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생면부지에 사람이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해도 난처한 판이었는데 2년을 넘게 봤던 애가 그것도 저와 같은 나이인 아이가 그렇게 사정을 하니 부모님은 외면하기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기댈 곳이 없으면 집주인을 찾아와 그렇게 사정을 하나 싶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수능까지 몇 달 남지도 않은 시기였고 2층 집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 골치 아팠던 아버지께서 수능이 끝나는 겨울까지 2층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뒤로 잠을 자거나 공부할 때는 2층 집에서 지내고 밥을 먹을 땐 꼭 우리 집에 내려와서 먹었어요. 이왕 몇 달 지내게 해주며 대학 가게 도움 주기로 한 거 아빠는 제대로 챙겨줘야 한다고 했죠. 2년 반을 눈인사 정도만 했던 저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2층 아이를 자주 만나다 보니 말도 트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작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성별이 다르고 학교도 다른 데다가 그 집 사정이 워낙 문제가 많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 좀 늦어진 거죠. 임주환, 내려와서 밥 먹으래. 고마워. 야, 근데 이번 9월 모의고사 결과 나옴? 나왔지. 너네 학교는 안 나왔어? 나왔지. 엄마 알면 나 죽어. 수능 진짜 잘 봐야 하는데. 넌 잘 봤어? 나쁘진 않아. 근데 난 정시로 갈 거라 나도 수능은 잘 봐야 돼. 같은 대학 입시라는 공통 분모까지 생기다 보니 그때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주한이가 수학을 잘했던 터라 엄마의 주도하에 한 번씩 제 과외까지 해주곤 했죠. 아, 얘도 공부해야 되는데 뭘 내 공부를 봐줘. 1시간만 쓰는 건데 뭐 어때. 피해주기 싫으면 너가 잘하든가.
주하나, 미안한데 딱 1시간만 좀 봐줘라. 저 멍청이 저러다 대학도 못 가. 아, 진짜 왜 그러냐고. 왜? 자존심은 상하냐? 으이구, 네가 지금 자존심 챙길 때야? 희영이가 실수가 있어 그렇지. 기본이 없는 건 아니라 조금만 하면 될 거예요. 나 시간 많으니까 봐줄게. 같이 공부하자. 학원 다닐 처지도 아니었던 세입자 아들과 학원 보내봤자 돈 아깝다며 학원에 못 간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함께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세입자 아들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수능을 받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세입자 아들은 진짜 의대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설마 했는데 떡하니 합격장을 가져와 부모님 앞에서 우는데 축하도 축하지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서름이 있으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데다가 보통 그 나이 남자애들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너무 기뻐하다가 바닥에 엎드려 오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하다. 주하나 정말 장해. 부모가 있어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는 우리 딸도 못한 일인데 얼마나 장한 일이야. 아, 아빠는 왜 또 나를 걸고 넘어져? 얘가 대단한 거지. 내가 못한 거야? 나도 대학 합격했어. 아, 임주환 너 때문에 나는 축하도 못 받잖아. 야, 니네 학교는 발가락으로 시험 봐도 붙겠다. 아니거든? 아, 진짜 짜증나. 언니나 임주환이나 공부만 잘하면 다냐고. 나도 노력해서 붙은 거야. 예, 그러시겠죠. 그나저나 주환이 너 그러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붙긴 붙었는데 장학금 받을 만한 성적까진 못 돼서. 사실 그때까지도 전 세입자 부부는 연락도 없었어요. 하지만 연락이 있다고 한들 빚쟁이가 돼서 쫓겨다니는 반에 아들 등록금 내줄 형편도 안 될 것 같았죠. 의대 등록금이란 게 학교 선생님들이 한두 푼 모아 해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렇게 입학한다 한들 그 다음도 문제였죠. 그때 제가 곁에서 보기엔 거의 반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실력으로 의대 합격장은 받았으니까 이걸로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입학은 해야지. 합격장으로 뭐래? 학원에 들어가 일을 하더라도 휴학이 낫지 합격장으로 받아주겠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등록 기한을 하루 남긴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후에 알았지만 그 문제는 엄마와도 이야기가 되지 않은 일이었고 아빠 혼자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등록금은 어떻게 준비가 된 거야? 그냥 여기서 만족할까 싶어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얼마간 모아주셨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들어간다 한들 그 다음 학기도 문제라서요.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돈부터 벌려고요. 야, 이 녀석아. 남들은 못 가서 안달인 의대까지 합격해놓고 학교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언제 대학 가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 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돼? 그러면서 아빠는 그의 앞에 두툼한 흰 봉투를 내어주셨어요. 너네 부모가 놓고 간 남은 보증금 얼마에 내가 좀 보탰다. 일단 이걸로 등록금부터 해결하고 학교 갈 준비해. 네? 하지만 아저씨. 네 사정 뻔한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체 하겠어.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앞으로 제대로 공부해 갚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요 몇 달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되든 되겠더라. 내가 주식 투자에는 소질이 없어도
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너도 알다시피 희영이 등록금도 있는 판이라 앞으로도 이만큼 도와주겠다는 장담은 못하겠다만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 다니고 틈틈이 알바도 하고 그래라. 아저씨,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고민하고 있어. 이제 2층도 세입자 받아야 하니까 내려와서 살고. 여보, 방이 어딨다고요? 지영이 저거 나가서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 방을 그냥 둬. 지영이 방 주고 지영이 오면 희영이랑 같이 자라고 하면 되지. 그거야 그래도 되지만. 아저씨,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 했어. 너 성적 제대로 안 나오기만 해. 당장 쫓아낼 테니까. 알았어? 그렇게 그날로 그 애는 우리 집의 아들이 되었어요. 아빠 말이 그래요. 그날부터 자기 아들 삼았다고요. 딸 둘밖에 없는 집이라 아들이 없어 아쉬운 판에 잘 됐다며 정말 그 후로 밖에서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어요. 물론 초반에 등록금 문제로 엄마와 갈등이 있긴 했죠. 그래도 그렇지. 지영이 등록금에 희영이 등록금으로 힘든데 지금 주한이 저거까지 어떻게 해요? 게다가 주한이는 등록금이 말도 못하게 비싸던데. 이 사람아, 그렇게 도우면 다 우리 지영이 희영이한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야. 얼마간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그럼 이 상황에 주한이 저거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 나도 짠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힘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결국 엄마도 그 애의 사정을 딱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도 언니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족이 되었던 모양이죠. 어쩌면 그때 저도 그 애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거나 곤란하게 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겠다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 셋 다 장학금이나 부분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등록금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면서 아빠는 자기 선택이 옳았다고 내심 뿌듯해했어요. 저는 그 애와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한 번씩 밖에서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의 학교에 찾아가 만나는 등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밖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자주 만나다 보니 이전과 다른 감정이 생기기도 했고요. 저도 그 애도 서로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 번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적은 없어요. 훗날 남편이 말하기를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 딸까지 탐내는 것 같아 고백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집에 찾아오는 친지분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모님을 추켜 세우시곤 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오히려 공부 잘하고 든든한 아들이 생겼다며 좋아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 집 아들을 거둘 생각을 했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말이야. 나중에 지 자식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다 큰 성인인데 내놓으라 말아 할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찾아간데도 별 수 없지만 지금이야 주한이가 있어서 든든하긴 해. 희영이 쟤 한 번씩 늦을 때마다 골치 아픈데 그때마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애는 참 착해. 어쩜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런 애가 나왔는지 몰라. 딸은 소식 모르고? 모르지. 물어보니까 부모랑 연락이 전혀 안 된다는데. 혜영이는 자기 부모랑 있을 거라는데 괜히 그 집 가족 이야기 꺼내기가 눈치 보여서 잘 묻지도 않아. 저도 가끔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묻기는 했어요.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똑같은 처지였던 여동생의 안부도 궁금할 텐데 싶어서요. 그때 혜영이를 데리고 나올 거라는 후회가 있긴 했지만 데리고 나왔으면
나는 이 집으로 들어오긴 힘들었겠지. 지금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그냥 미안해. 혜영이만 생각하면. 부모님이랑 잘 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널 찾아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살자고 하면. 글쎄, 솔직히 나는 계속 여기 있고 싶어. 아저씨랑 아줌마가 허락만 해주시면 그게 좋지. 부모님이랑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고 함께 있을 때마다 싸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진절머리 나거든. 그러면서 여동생의 안위가 궁금하긴 하지만 평생 자기 부모를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겠지만요. 저는 그 애가 자기 부모랑 어떻게 살았는지 자그마치 2년 반을 넘게 봤으니까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는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길러내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렇게 3년을 보낸 어느 날입니다. 그 애가 절대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갑자기 동네에 이전 세입자 부부가 전에 남기고 간 보증금과 세간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 애에 대해선 모르고 온 것 같았고 부모님께선 부딪히는 일 없게 하려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은 보증금이야 그렇다 치고 가정과 가구는 이미 처분한 지 오래인데 감가상각분을 고려해 돈으로 달라고 한 거죠. 지금 야밤에 도망쳐서 3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때 버리고 간 세간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우리 물건인데. 그럼 그걸 함부로 처분했단 말이에요? 버리고 간 거잖아요.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연락도 없이 가놓고. 뭐예요? 가정가구 판돈을 내놔라? 누가 그래요? 팔았다고.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 죄 내다 버렸지. 그걸 내다 버렸는지 팔아서 껌을 바꿔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사요? 들어올 때부터 다 오래된 중고가전 가구 가져와 놓고 누가 보면 집에 들어오면서 한미천 제대로 장만해 들어온 줄 알겠네. 그게 헝거였다는 증거 있어요? 잔말 말고 남은 보증금이랑 가전 가구값 500 내놔요. 뭐예요? 500? 정신 나갔네. 그거 죄다 새 걸로 다시 산대도 500이 안 되겠구만. 무슨 500? 뭐? 정신이 나가?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법대로 해요. 법대로. 내가 그거 처분한 돈 보증금에서 안 까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내가 그쪽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뭘 내놓으라 말아야. 아유 정말 듣자 하니 어이가 없고 황당해 죽겠네. 이봐요. 그쪽이 지영 엄마한테 큰소리 칠 입장은 아니지. 아들 의대식이나 보내준 사람한테. 그때 대문 앞에서 엄마와 이전 세입자 부부와 신랑이를 버리는 소리에 이웃이 내려왔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실수로 세입자 아들 이야기를 하고 만 거예요. 엄마가 놀라 이웃에게 검지를 세우며 조용히 하라 일렀지만 이미 그 세입자 부부는 눈치채고 만 겁니다. 뭐야, 아들? 아이, 그럼 우리 주원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소식 끊긴 우리 아들이 왜 이 집에 있어? 그 바람에 결국 그 애가 우리 집에서 그동안 지내왔고 대학까지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애와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애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고집부리는 통에 만나게 된 것이죠. 번호까지 없애고 잠적한 부모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을 학교 선생님과 집주인 부부 덕에 무사히 졸업하고 입학까지 하게 된 것을 알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아니, 대학 문제가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왜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래, 너는 버젓이 부모가 있는데
남의 집에서 이건 아니지. 아, 학교는 어딜 간 거야? 알 필요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의대라며. 뭐 어디 서울대? 말하고 싶지 않다고요. 무슨 상관인데요. 자식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우리가 도망갔냐? 네가 도망갔잖아. 엄밀히 말하면 네가 네 부모랑 동생 내팽개치고 혼자 잘 살겠다 도망친 거 아니야? 나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입시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빚쟁이에 시달린다고 대뜸 도망부터 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낳아준 부모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아니, 임주환. 그건 아니지. 엄마랑 아빠가 너를 낳아줬는데 우리가 없으면 네가 이 세상에 나왔겠어? 너 지금 의대 들어갔다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거야? 의사가 되면 이제 우리 집안도 피는 건데 집안을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대뜸 의절하겠다고? 내가 왜요? 내가 왜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낳아줬으면 다예요? 저는 엄마 아빠랑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지옥이었는데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인 줄 알아요? 저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저 걷어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세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죽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오면 의대고 뭐고 저 그냥 그만두고 죽어버릴 테니까. 아니, 이 자식이. 그의 아빠는 분을 참지 못하고 손찌검을 했고 아빠가 놀라 황급히 그들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흥분한 그의 아빠는 예전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으며 배은망덕하다느니 머리 검은 짐승은 낳아줄 필요가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하며 다시 그의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 애가 너무 안쓰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또래 여자애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몇 번이나 부모로부터 자존심이 짓밟혀 괴로워하던 애니까요. 저는 아빠가 그의 아빠를 붙들고 있는 사이 그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애를 안아주며 괜찮다, 괜찮을 거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희영아, 내 부모는 왜 저럴까? 나는 왜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아야지. 끊어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 부모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괜찮아. 결국 어떤 문제든 시간이 해결해 준대. 부모 자식 연이 쉽게 끊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저분들도 변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런 희망은 가지고 살자.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이 언젠간 저들도 변할 거라는 저도 자신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그게 그때는 우리의 최선이었습니다. 어른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대학생이긴 하지만 저흰 여전히 어렸거든요. 그날은 그렇게 물러났던 여자는 다음 날 또 찾아왔습니다. 제발 좀 그만 찾아오라는 엄마에게 이번엔 작정하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마침 공강이라 집에 있던 저는 방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가 밤새워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 뭐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좀 효자였어요? 알잖아요. 같이 살 적에 바쁜 부모 대신에 밥하고 빨래하고 지 동생까지 챙기면서 공부도 잘하던 앤데 대체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애가 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요? 구워 삶기는 누가 구워 삶아요? 부모도 나 몰라라 한 상황에 손을 내밀었을 뿐인데 부모 잘못 만나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닐 판이라고 울며 불며 피는 애를 받아줬더니 세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양심이 있어요? 누가 졸업을 안 시켜요? 데려가서 전학시켜 보내려고 했는데 그쪽이 우리 사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짓거리냐고요.
당장 몇 달 뒤에 수능인 애를 어디로 전학시켜서 어떻게 대학을 보내려고 했다는 겁니까? 아니, 나는 그쪽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시간 낭비 같으니까 이만 나가줘요. 그쪽이 부모면 앞으로 아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찾아오지 말고, 찾아오려거든 당장 그 애 앞으로 든 등록금이랑 식비 다 내놔요. 나 그거 꼭 받아내야겠어. 좋은 마음으로 남의 자식 걷어서 도와줬는데 일단 취급받는 이 돈이라도 받아야지. 누가 당신더러 대신해달랬어요? 그쪽이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 말아야? 저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엌에 들어가 그릇에 물을 담아 엄마를 상대로 따지고 드는 그 여자한테 냅다 들이부어 버린 겁니다. 엄마도 그 여자도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요. 야! 나가라고. 어디 거머리 같은 게 인제 와서. 뭐, 거머리? 야, 너 말 다 했어? 다 못했어요. 어쩔 건데요? 그 입으로 부모라고 하기엔 쪽팔리지도 않나? 딸이 자기가 던진 베개 때문에 끓는 물이 쏟아져 입은 화상에도 술에 취해 널브러져 병원에도 못 간 주제에 자기 아들이 남의 집 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동안에도 빚쟁이에 쫓겨 도망가기 바빴던 주제에 이제 와서 나타나서 부모? 의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 진짜 임주한 인생 너무 불쌍하다. 저런 거머리 같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아야 한다니. 인연이? 어디다 손을 대요?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았어요? 저기요, 다시는 주한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안 놔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한이 인생에서 당신들 치워버릴 거니까 미친년 널뛰는 거 보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아니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구만 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집에서 나가요. 예나 지금이나 남의 집에서 뻔뻔하게 엉덩이 무거운 건 변하질 않았네. 그렇게 엄마와 합세해 여자를 강제로 대문 밖으로 쫓아낸 뒤 엄마는 질척거리며 대문 앞을 떠나지 않는 여자에게 소금까지 뿌렸어요. 아들이 가지 않겠다는데 부모를 모르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다가 지금까지 그 애가 집에서 머물렀던 숙박비와 등록금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한동안은 모습을 감추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애의 뒤를 몰래 밟아 결국 학교를 알아내는 바람에 두 번째 난리가 났죠. 결국 그 애는 이 집을 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했어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딜 가든 네 부모가 따라 붙을 텐데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있어라. 아니요. 제가 아는 두 사람이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통해 동생이랑도 연락이 닿았고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제가 같이 살려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아유, 서운해서 어떡해. 꼭 나가야겠어? 괜찮으면 혜영이도 데려와도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지금까지 두 분께 받은 마음만으로도 정말 차고 넘쳐요. 이 은혜는 어떻게든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만류하는데도 그 애는 집을 떠났고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여동생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여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따로 살았다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라고 연락은 하고 살았던 모양인데 연락만 하면 돈 달란 소리만 하니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다가 오빠가 연락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세입자 부부는 종종 학교에 찾아온 모양인데 만날 때마다 등록금 달란 소리를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그 뒤로는 그 애는 여동생과 함께 종종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애와 여동생이 올 때마다 떨어져 사는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그 애는 그것을 늘 감사히 여기며 명절이며 어버이날에 작은 것으로라도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이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쏙 빼앗아간 그 애는 바쁜 와중에 저에게도 틈틈이 연락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쯤이면 감기 조심해라. 눈이 오는 날이면 오늘 첫눈이 온다더라. 춥지 않게 입고 다녀라. 그렇게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이 챙겼죠. 한 번씩 부모님도 모르게 집 근처까지 왔다가 조용히 나오라고 해서 나와보면 품에서 따뜻한 붕어빵이나 호빵 같은 것을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해 취업했고 그 애는 몇 년 후에 의대를 졸업했죠. 우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수고했다, 축하한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들이 오간 축하 자리를 끝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웅하기 위해 골목 끝까지 나왔는데 커피 한 잔 더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근처 카페로 갔었어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 자기 상처를 꺼내더라고요. 7살 땐가?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 아빠가 했던 말이 나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 다른 집 애들은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곰살맞게 웃으며 안긴다더니 어떻게 된 게 우리 집 애새끼들은 맨날 들어오면 쳐 울기 바쁘다. 세상에, 진짜 너무한다. 말도 말이지만 그때 우리 남매를 보던 아빠 표정이 벌레 보듯이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울컥해. 근데 아저씨도 비슷한 말 했던 거 알아? 우리 아빠가? 너랑 지영 누나가 아저씨가 오셨는데도 소파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까딱했었는데 그때 아저씨가 그러셨어.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남들은 아빠가 오면 반기기 바쁘다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집 딸들은 다 아빠를 지나가는 동네 개보듯 보냐고. 우리가 그랬나? 아니, 맨날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거였지. 그냥 들으면 우리 아빠나 아저씨나 비슷한 것 같지만 아저씨 말에는 애정이 있었어.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 표정을 보는데 섭섭함은 하나도 없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더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다 큰 딸들이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 아, 아빠는 부모는 다 저래야 하는 건데 자식들에게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느껴야 하는 건데. 그냥 표현이 달랐던 것 뿐일 거야. 너희 부모님도 다르지 않았겠지. 아니야. 그건 늘 그 표정을 보고 자란 나랑 혜영이만이 알겠지. 그래서 나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꼭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나도 내 자식들에게 저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래, 넌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그때 너도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그게 내가 내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너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어? 그러니까 너만 괜찮으면 나랑 결혼하는 거 어떻겠냐고. 그날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희는 그때 연인도 아니었고 서로에게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을 뿐 순서를 따지자면 결혼이 아니라 사귀자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뜸 사귀자는 말도 아니고 청혼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려 6년을 그날을 위해 조금씩 따로 모은 돈으로 샀다며 내민 반지는 그 애의 처지에 비해 너무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지보다 오로지 그날을 위해 6년 동안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감격에 그만 울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청혼을 승낙했고 며칠 뒤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어요. 두 분 다 너무 황당해하고 놀라시면서도
결국 웃으면서 정분이 안 난 게 이상하다 했다면서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뭐가 급하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제 시부모님이 될 그 세입자 부부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 몇 년 후에 해도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까지 가게 되면 너무 바빠서 같이 있을 시간도 만날 시간도 없어지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것 같아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만나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으려면 결혼이 급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남편 병원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신혼 단꿈에 젖어 하루가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연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혼생활을 하게 된 터라 모든 게 다 너무 좋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신혼생활을 즐기기엔 남편이 너무 바빴어요.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도 많아 제가 병원에 속옷 가방을 챙겨주러 가야만 겨우 얼굴을 보는 날도 많았죠. 오늘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됐어. 미안해. 진짜 너무하다. 집에는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말만 들었지. 진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 송현 선배는 어제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갔더라. 잠을 3일째 못 잤었대. 정말? 너도 그렇게 일해야 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요령도 피우고 잠도 자고 잘 먹을게. 내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집을 지척에 두고도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들이 많았어요. 집에 오는 날 오붓한 저녁을 먹으려고 해도 어느샌가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는 남편이었죠. 그런 남편을 차마 깨우지 못해 하룻밤을 그대로 보내버린 것도 많아요. 그래도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참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 직접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남편 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이 너무 바빠 얼굴도 못 보고 결국 혼자 돌아와야 했어요. 결국 남편에게 초음파 사진을 찍어 보냈죠. 그런데 놀라서 제게 전화한 남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야? 임신이라고? 응, 8주래. 아, 8주. 너는 낳고 싶은 거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너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너 혼자 애 낳고 애를 어떻게 키우나 싶으니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 바쁜 줄 몰라? 그래도 이런 날엔 축하한다. 우리 잘 키워보자. 그런 말이 먼저지. 어떻게 낳을 거냐는 말부터 해? 나는 내가 더 시간이 있을 때 낳으면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대체 언제? 너가 한가해지는 날이 오긴 와? 희영아,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혼자 키우든가 말든가. 어차피 넌 바빠서 돌보지도 못할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저도 남편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축하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만큼이나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아이야 제가 혼자 키울 수 있고 친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속상해 종일 연락도 하지 않았더니 다음날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로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주변 동료들에게도 많이 혼났다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다만 내가 너무 혼자 힘들까봐 걱정이 앞서서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에서 부모가 되었고 예상했던 것만큼 남편은 여전히 바빠 육아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의사라 아무리 바빠도 출산할 때는 와줄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고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 자주 오며 가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편의 사정도 전부 이해해 주시니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잘한 서운함이 쌓이고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영상통화로만 보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도 들었고요. 그래도 남편의 벌이가 있는 데다가 대출도 잘 나와서 그쯤엔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옮겼으니 배부른 소리긴 했죠. 야, 그래도 너 의사 사모님에다가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 사는 애들이 뭐 흔해? 너 완전히 땡 잡고 복 받은 거지.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남편이 빨리 와서 대신 애 봐주고 그러면 넌 자유시간도 있고 애가 아빠도 좋아한다며. 우리 애는 하도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좀 대면대면한 것 같고. 그거야 시간 지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 해결될 일인데 뭘.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없는 집안이 어딨겠어? 그에 비하면 너희 집은 문제랄 것도 아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바쁜 건데. 처음엔 그런 말들이 이해도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납득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나도 우리 집 사정은 변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물론 레지던트 과정이 끝난 후에는 남편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긴 했지만 바쁜 건 매한가지였어요. 세미나다 뭐다 외국으로 나가는 일도 잦았고요. 매년 명절 어버이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돈으로 물건으로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은 잊지 않고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빠짐없이 선물을 챙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많은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버리면 그날은 여지없이 싸움이 났는데 사실 그건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 혼자 서운함을 토로하면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이야 친구들도 남편을 이해하다가도 그게 몇 년째 지속되니 혹시 딴 여자가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는 시간도 적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렇게 막연한 불안함과 불만이 쌓이던 중 결국 크게 싸운 계기가 생겼는데 남편 앞으로 저도 몰랐던 큰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에 있는 대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따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쓴 거였어요. 이게 뭐야? 당신 앞으로 이만한 대출이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게... 뭔데?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 일이 뭐가 있는데. 역시 그런 거야? 딴 여자 생겼어? 딴 여자한테 쓸 돈이 필요해서 받은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딴 여자라니. 내가 그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게 생겼어? 집에도 늦게 들어오지. 세미나다 뭐다 출장은 잦지. 날 안아주지도 않고 스킨십도 피하면서 애랑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의심 안 하게 생겼냐고.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 눈물을 보이며 서럽게 우는 저를 보고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신우를 통해 안부를 묻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앓는 소리 약한 소리 다 하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그게 다 연기고 쇼였답니다. 어떻게 부모 없이 결혼할 수 있냐는 둥 의사식이나 돼서 가난한 부모를 나몰라라 한다는 둥 하면서 전처럼 미행해서 결국 저희 집도 직장도 다 알아냈고 매달 돈을 받아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큰돈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가난한 부모를 내친 폐류나 의사라고 병원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했답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해봤자 골치 아픈 사람이 둘이 되는 거지 해결이 되겠어?
내 부모 문제로 당신한테까지 골치 아픈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 은솔이 만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당신 부모를 몰라? 그 사람들이 그깟 돈 몇 푼에 해결될 사람들이야? 내 생각이 짧았지. 그래도 이번엔 그 돈 해주면 안 찾아오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벌써 2달째 연락도 안 오고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다 늙어 찾아와 부양하라고 할까봐 돈으로라도 어떻게 남겨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양 의무가 사라진대? 어떻게든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봐야지. 그래서 전부터 변호사 만나 차곡차곡 증거 모으고 있었고. 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많이 놀랐어요. 시부모가 수년에 걸쳐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도, 남편이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뒤로 훗날을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요. 그들을 잘 아니 남편의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부부로서 함께 상의할 수 있는 문제를 혼자 앓고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못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고 부부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정기검진에서 간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정기검진은 매년 하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간이 1년 만에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채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냐 하니 크게 아픈 적도 없고 그저 나이 들어 생긴 증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치료는 시작하셨지만 이 시기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 몰래 언니와 제가 적합검사를 받았지만 부적합이 나왔고 기적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같은 병원 의사다 보니 여러모로 편의를 보고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되는 줄 몰랐던 저는 새삼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죠. 그러던 중 생각보다 빨리 기증 적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고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게 다 남편 덕인 것만 같아 그동안 남편에게 가졌던 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아빠 수술만 받으면 예후가 좋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그냥 어쨌든 수술은 수술인데 마음이 안 놓이네. 누구보다도 수술 기다렸던 사람이 엄마면서 기증자 나타나길 기다렸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기증 수술 뒤에 상상하지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냥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말이에요. 아, 형수님 오셨네요. 아버님 뵈러 오셨어요? 네, 바쁘시죠? 요즘 특히나 바쁘시다던데 식사는 꼭 챙겨가면서 하세요. 아유,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임 선생님만 할까요? 바쁜 와중에도 장인어른 간 이식한다고 요즘 약도 잘 챙겨 먹고 밥도 잘 먹. 야, 김 선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쪼록 수술 잘 되셨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게 제가 뭐라고 했던가요? 장인어른 간 이식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간 이식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야, 이 자식이. 형수,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간 기증을 하기로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자식 둘이 나서도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는데 생판 남인 남편이 받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 사실을 엄마는 알고 있었고 엄마와 남편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어떻게 그걸 나한테 숨겨? 아빠한테는 몰라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나라고 마음 편했는 줄 알아? 절대 안 된다고. 이 사실 알게 되면 네 아빠 아주 기절할 거라고 얼마나 말렸는데.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럼 내가 이야기는 해봤을 거 아니야. 주한이 그 고집이 보통 고집이야? 자기가 생각한 건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앤데 자기 집 그 지경 됐을 때도 기어이 의대간 녀석이야. 그 고집을 내가 어떻게 이겨? 그렇게 엄마와 신랑이 일을 하는 사이 아빠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고 예상했던 대로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절대 이식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그야말로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듯 난리가 났고 아빠는 나아가 아예 퇴원하겠다고 손등에 바늘도 뽑아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남편도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호통을 치셨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간을 내어달라고 해. 아버님,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앉아보세요. 혈압 오르시면 위험해요. 제가 드리겠다고 하면 아버님 절대 안 받으실 거 아니까. 그래서 저도 몰래 어머니께 간곡히 부탁해서 진행한 거예요. 이거 놔라! 이 괘씸한 놈!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 내 사위가는 절대 안 받는다! 이거 나! 아버님! 남편은 병실문을 나서려는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정말 간곡하게 주변 의료진이며 환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숨죽여 바라볼 만큼 애처롭게 애원했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그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아니셨으면 저 절대로 여기 있지도 못했어요. 저 의사 만들어주신 거, 희영이 남편으로, 은솔이 아빠로 살게 해주신 거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게는 부모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빨리 살릴 방도가 있는 상황에 어떻게 나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발 한 번만 제 부탁 들어주세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아버님 몰래 받은 검사에서 제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가 아버님께 간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건 다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예요. 아버님께 은혜 갚으라는. 아직 저 능력도 부족하고 형편없는 제 부모 탓에 그때 아버님께 받은 사랑 갚으려면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아버님, 적어도 그때까지는 살아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주하나, 이건 지금 이 상황에 아버님 잘못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 못 살아요, 정말로. 남편이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는 바람에 아빠도 난처해지셨고 그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한풀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여러 날을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이 끈질기게 설득해야 했습니다. 사정을 들은 주변 환자분들께서도 한마디씩 거들어 주신 것도 한몫했어요. 아들 없이 딸만 둘이라더니 하늘이 아들을 점지해줬나 보네. 어르신, 복이 많으시네요. 자식도 그렇게 자기 간 받아달라 애원하진 않을 텐데. 그렇게 겨우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버지 병실로 생각지도 못하게 시부모가 나타난 거예요. 어딨어? 내 자식 간 떼간다는 새끼 어딨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곡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귀한 내 새끼 간 떼다가 목숨 부지하려는 파렴치한이 여기 있네.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가슴팍을 갈라다 간을 떼가? 당신이 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증을 반대한 시누이가 시부모에게 말하는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난동을 부리는 시부모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남편이 달려온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주하나, 우리 아들, 네가 왜 저 사람한테 니간을 주니? 네가 대체 왜? 왜요? 내가 주겠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무슨 상관이신데요? 아이, 상관이 왜 없냐? 나는 네 부모다. 어떤 부모가 자식 가슴을 열어준다는데 그걸 좋아해? 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만한 값어치나 받았냐? 1억이나 준대. 이 돈이나 받고 그러는 거냐고? 뭐라고요? 결국 그 속셈이지. 내 간 받는 대신에 당신들한테 돈 내놔라. 그 소리 하고 싶어 온 거겠지? 뭐? 이봐요. 저요, 이미 당신들 손에 죽은 지 오래예요. 이미 나를 몇 번이나 난도질해서 죽여놓고 이제 와서 부모인 척 이러는데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2번 다시 나타났다간 부모고 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테니까. 뭐 1억? 이분들한테 돈 받고 싶으면 당신 아들 대학 입학해 그 집에서 숙식한 거, 학비 다 토해놓고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늘 그렇듯 돈 내놓으란 소리에 가장 겁을 먹었고 그렇게 물러나더라고요. 그 뒤로도 꾸준히 연락해와서 어떻게 생떼 같은 자기 자식 간을 떼어가려 하느냐느니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엄마는 조심스레 그래도 돈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이 그건 엄연히 불법이라고 선고했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이 가장 원했던 간이식 수술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남편은 수술 전 휴직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공기 좋은 시골에 내려가 잠시간 살게 되었어요. 온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사람 다 푹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사실상 성년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한가한 평일에 남편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바짝 벌어 이런 시골에 와서 당신이랑 사는 게 꿈이었어. 뭐? 나는 처음 듣는 소린데? 기반을 다져놓고 내 부모가 나를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와서 작은 병원 하나 열어 주말에는 오손도손 은솔이랑 세 식구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지. 그럼 내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아등바등 일에 매달려 살았겠어. 내 부모만 아니었어도 그 시간이 빨라졌을 텐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 너무 늦어졌어. 제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해줘.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나랑 은솔이가 함께하는 인생 계획을 혼자서 해? 그러게, 진작 그럴걸.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언제든 쫓기듯 내 부모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고 아버님한테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짐 훌훌 덜어버려. 아버님, 추우신데 왜 나오세요? 내가 그때 너한테 준 선의가 그렇게 큰 짐이 될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너를 도왔을 거다. 그 은혜가 뭐라고 그걸 숙제처럼 안고 살아. 그만큼 제가 아버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요.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하고 살아요. 이 미련한 녀석아, 내 철부지 딸이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은혜는 다 갚은 셈이지. 앞으로 내 딸, 내 손녀한테 좋은 가장이 되는 거야말로 이 은혜 갚는 일 아니겠냐. 아니, 세상에 어떤 사위가 장인한테 간 안 받아주면 못 산다 그런 소리래. 나 원참. 내가 행여나 수술 잘못돼 평생 희영이 저 녀석한테 원망 들을까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냐. 걱정 마세요. 그런 원망 들을 일 없게 앞으로도 제 건강은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집 하나 얻어 부모님과 저희 가족은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해에는 완전히 집을 정리해 내려왔어요. 남편은 그 일로 여동생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완전히 차단해서 어디에 사시는 줄도 몰라요.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남편과 아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을 개원하고 싶다는 남편 실력이 아깝다고 근처 대학병원에 자리를 마련해줘서 지금도 여전히 바쁘지만 전보단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5살 난 아들도 생겼고요. 어떤 가족이든 삶의 우여곡절은 있기 마련이죠. 저도 저런 남편과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많았지만 그게 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지난 날도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이 딱 지금만큼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